안녕하세요. 공대생의 심야서재 공심이입니다. 오늘은 독자분이 보내주신 글의 첨삭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존재할 겁니다. 글을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개성도 모두 다르니까요. 따라서 제 의견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첨삭 피드백이 글 쓰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C님이 보내주신 글의 첨삭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한 편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이고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직접 낭독을 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부족하니까 눈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에세이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제목은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이네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탁상 앞 의자에 기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그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고 계신데 그 책 읽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약간은 피곤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은 졸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목은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 본격적으로 첨삭에 앞서서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탁상 앞 의자에 기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숨소리는 새근거린다. 내리깔린 눈꺼풀 안쪽에서는 눈동자가 움직인다. 책 한 권이 흉부에 올라 아랫배에 걸쳐 있다. 양팔은 책과 복부를 감싸고 있다. 시간이 지나자 창밖은 어스름이 깔리고 집안 조명이 밝게 빛난다. 왼쪽 팔이 떨어지며 미간 사이는 좁아지며 잔뜩 인상을 짓는다. 굽힌 고개를 젖히며 실눈을 뜬다. 멍하니 베란다를 응시하다 작은 생수병을 들어 꼴깍거린다. 머리를 도리질한다. 무릎을 펴고 의자에 걸린 외투를 두르고 다리를 뻗는다. 첫 번째 문단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단은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흉부, 그 다음에 아랫배에 책이 걸쳐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읽으면서 약간은 배가 나온 약간 중년의 그런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피곤한 것 같아요. 주인공이 좀 피곤한 것 같고 창밖을 자꾸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상을 짓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림이 일단 그려졌습니다. 졸리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수병을 들어서 물을 꼭꼭 마시는 그런 모습 재밌기도 하고 묘사가 디테일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장들로 전개가 될까 그런 궁금함이 생겼거든요. 근데 몇 가지 세세하게 교정을 봐야 될 부분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 주어가 됐죠? 여기서 주어가 그는인데 주어가 연상하는 부분을 읽어봤을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관찰자 시점에서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단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화면을 왼쪽에는 원고를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메모장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전을 제가 띄워놨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약간은 느낌이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어떤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한 주인공의 어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끌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첫 문단의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문단의 주제는 일단 그가 책 읽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주인공이 책을 읽고 있죠. 책을 읽고 있는데 약간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은 졸려 보이고 그리고 약간은 지루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서론 부분에서 다뤄야 될 어떤 주인공의 상황적인 그런 모습들을 스케치하는 것처럼 글이 읽혀졌어요. 주인공이 여기서는 굉장히 정적이고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흉부에 올라와 있는, 흉부 아랫배에 걸쳐 있는 책 한 권이라는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약간은 배 나온 그런 남자의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왜 읽으려고 하는 건지, 또 어떤 목적 때문에 책을 읽는 건지, 그리고 어떤 책을 구체적으로 읽는지, 그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책을 읽는 모습을 묘사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어서 지루함이 찾아왔고 졸리워진 거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그 책이 무엇인지 제목이라든가 어떤 서적인지를 얘기를 해주면 독자 입장에서는 더 디테일한 묘사로 읽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장 단위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의자에 기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뭐 이런 문장은 일반적이죠. 그리고 숨소리는 새근거린다. 그 다음에 내리깔린 눈꺼풀 안쪽에서는 눈동자가 움직인다. 내리깔린 눈꺼풀이라는 거는 약간 졸리운 듯한 모습을 묘사를 하려고 내리깔린 눈꺼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서는 눈동자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주어는 이제 눈동자죠. 이 문장의 주어는 눈동자인 것 같아요. 눈동자가 주어인데 안쪽에서는 하면서 사물이 마치 주어가 된 듯한, 물론 이게 주어는 아니지만 이 조사가 들어가니까, 는이라는 조사가 들어가니까 조금 어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리깔린 눈꺼풀 안쪽에서 눈동자가 움직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는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책 한 권이 흉부에 올라 아랫배에 걸쳐 있다. 근데 이제 흉부라는 표현이 일반적인가, 흉부라는 거는 다소 의학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의학적 표현이 아닌가 해서 흉부보다는 가슴 정도로 표현하면 어떻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걸쳐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랫배에 걸쳐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아랫배보다는 이 아랫배가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건지, 뭐 이런 묘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뒤쪽에 가면 왼쪽 팔이 떨어지면 미간 사이는 좁아지면 잔뜩 인상을 짓는다, 이 부분이 뭔가 피곤한 인상을 주거든요. 아마 이 글을 쓰신 분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아랫배도 나오고 뭔가 그런 모습에 약간은 과장되더라도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양팔은 책과 복부를 감싸고 있다. 복부보다는 이제 아마 위에서 아랫배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단어를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복부라고 쓰신 것 같긴 한데요. 양팔은 책과 복부를 뭐 감싸고 있다, 뭐 동시에 감싸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창밖은 어스름이 깔리고, 창밖은 어스름이 깔리고가 약간 저는 비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창밖은 깔리고, 여기서 주어는 창밖은이죠. 그리고 깔리다가 아마 수로부일 것 같은데요. 창밖은 어스름이 깔리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밖엔 어스름이 깔리고, 그러니까 은이 아니라 이거는 n으로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창밖엔 어스름이 깔리고 집안 조명이 밝게 빛난다. 아마 이 부분, 이제 집안 조명이 밝게 빛난다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집안 조명이 밝게 빛난다. 밝게도 물론 표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밝다, 이런 형용사들을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를 뜻하는 그런 형용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깥에는 지금 어두움이 슬슬 이 사위가 깔리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의 이제 역으로 집안에서는 간접적으로 조명이 은은하게 이제 빛을 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집안 조명이 빛을 발한다. 밝게를 과연 써야 될 것이냐? 밝게라는 이미지가 그 형상화시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밝게보다는 그냥 집안 조명이 빛을 발한다. 뭐 이런 식. 아니면 조명을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조명이란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예문 탭을 누르시면은 쭉 읽어보다 보면 뭐 조명이 흐른다, 조명이 희뜩번뜩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집안 조명이 흐르고 있다. 집안에서 조명이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면 어스름이 깔리니까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거고, 집안 조명이 흐르고 있었다. 뭐 흐르고 있다 그러면 빛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그리고 왼쪽 팔이 떨어지면 미간 사이는 좁아지며 잔뜩 인상을 짓는다. 이제 잔뜩 인상을 짓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먼저 왼쪽 팔이 떨어지면, 자, 여기서요. 미간 사이는 좁아지며와 잔뜩 인상을 짓는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살펴보면 미간 사이가 좁아진다라는 거는 아마 이 인상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잔뜩 인상을 짓는다라고 뒤에 또다시 비슷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간 사이가 좁아진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인상을 잔뜩 짓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이미 심상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미간 사이가 좁아진다라고 해도 되는데 잔뜩 인상을 짓는다까지 쓰니까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을 연달아 쓰는 듯한, 그러니까 중복적인 표현을 쓰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왼쪽 팔이 떨어지면 미간 사이가 좁아졌다. 그러면 뭔가 독자가 생각을 하겠죠. 왜 미간 사이가 좁아졌지? 왼쪽 팔이 떨어졌어. 책을 읽고 이렇게 있었는데 두 손을 잡고 베이 위에 걸쳐놓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왼쪽 팔이 스르하고 미끄러졌다. 그런데 미간 사이가 좁아졌어. 뭔가 졸려서 얼굴이 이렇게 좀 찡그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잔뜩 인상을 짓는다라는 문장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장들을 덜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굽힌 고개를 젖히며 실눈을 뜬다. 그리고 멍하니 베란다를 응시하다 작은 생수병을 들어 꼴깍거린다. 네. 작은 생수병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수병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머리를 도리질한다. 이런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도리질하는 이유는 생수병에 있는 물을 마신 이유가 동일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졸음이 밀어 닥치고 있는 거니까 그 졸린 상황을 깨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도리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무릎을 펴고 의자에 걸린 외투를 두르고 다리를 뻗는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분이 외투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뭔가 잠을 청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의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이거는 맞는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잠을 깨려고 생수병을 들어서 물을 마셨지만 실질적으로 잠에서 달아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무릎을 펴고 외투를 걸쳤다는 얘기는 살짝 이제 한기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따뜻하게 외투를 두르고 다리를 뻗어서 잠을 청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뭔가 그 서재에서 펼쳐지는 분위기예요. 의자에 기대서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분위기가 읽혀졌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가면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읽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파트 출입구를 나온 그는 평범하다. 출입구를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게 바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첫 장면에서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파트 출입구를 나와서 어딘가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이 뭔가 연결이 부드럽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아파트 출입구를 나선 건지,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읽어봐서는
본격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 느낌인데 왜 갑자기 아파트 출입구를 나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궁금증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차라리 책을 읽다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바깥에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집을 나서기로 작정했다. 뭐 이런 문단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출입구를 나온 그는 평범하다.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평범하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범이 뭘까요? 평범을 사전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평범하다는 거는 사실 어떤 이미지일까, 어떤 심상이 읽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두상이 좀 큰 걸 제외하면 외향은 대한민국 40대 평균에 부합한다. 예. 대한민국 40대 평균이 뭔지는 솔직히 잘 감은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아마 평범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40대 남자 평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키가 몇이고 뭐 외모는 어떻고 뭐 근데 잘 그렇게 떠올리진 않아요. 뭔가 이미지가 이 첫 문단에서 굉장히 그림 그리듯 뭔가가 묘사가 뛰어난 글이었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묘사는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아파트 출입구를 나온 그는 평범하다 이거보다는 그는 아파트 출입구를 나왔다. 그리고 이제 묘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의 두상이 좀 큰 걸 제외하면 좀 크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큰 건지 가늠이 잘 안 가고요. 외향은 대한민국 40대 남자 평균에 부합한다. 40대 남자의 평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세히 봐야 이제 몇 가지가 눈에 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외모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노을에 반사된 얼굴은 까무스름하고 머리카락은 짧다. 짧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어느 정도 짧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스포츠 머리형인가? 뭐 귀 위로 2cm인가 5cm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발은 잔디 인형처럼 뻗쳐 있고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재밌어요. 잔디 인형처럼 뻗쳐 있다. 잔디 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머리카락이 불쑥불쑥 잔디처럼 튀어나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잔디 인형처럼 뻗쳐 있고라는 묘사는 비유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희끗한 머리칼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삐쭉삐뗀다. 자, 잔디 인형처럼 뻗쳐 있고와 군데군데 희끗한 머리칼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요런 표현은 잔디 인형처럼과 좀 비슷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 발은 잔디 인형처럼 뻗쳐 있었다 라고 간단하게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두 발은 마치 고슴도치 가시처럼 삐쭉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삐쭉된다 아닌가요? 지금 삐쭉된다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삐쭉된다가 맞지 않나요? 삐쭉되다라는 걸 한번 사전에 찾아볼까요? 네, 삐쭉되다를 쳐다보니까 언짢거나 입을 내밀고 실룩거린다 이런 뜻인 거 보니까 머리카락이 고슴도치처럼 실룩된다. 그러니까 잔디 인형처럼 뻗쳐있는 그런 형상과 좀 비슷한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서로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은 넙대대하다고 했는데 이 넙대대도 맞춤법이 맞나요? 납대대하다. 이게 맞춤 표준어가 납대대하다라고 하네요. 네. 도화지 같고 여백이 많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백이 많다와 도화지 같다라는 게 두 가지 뜻이 비슷한 거예요. 네. 여백 있는 글쓰기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 가지의 어떤 비유나 연상된 표현으로 그 장면이나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연관시켜주는 게 여백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얼굴이 넙대대에 도화지 같다 라기보다는 얼굴이 도화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얼굴은 마치 도화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도화지? 얼굴이 도화지 같은 게 뭐야? 도화지? 그래 도화지 되게 넓지?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이미지를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얼굴은 마치 사절지 도화지 같았다. 그러면 도화지라는 이미지는 일단 굉장히 넓다라는 이미지를 주고요. 또 굉장히 많은 여백이 있죠. 뭔가가 그 도화지가 깨끗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은 넙대대에 도화지 같고 여백이 많다라는 표현보다 얼굴은 마치 사절지 도화지 같았다라고 하면 이 문장에는 이미 여백이 많다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군더더기 같은 표현들을 덜어나가는 게 여백이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슷한 표현들, 중복된 표현들을 줄여나가는 게 이 작가들이 배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마는 튀어나와 번들거리며 윗부분은 숫자 3 모양이 도드라진다. 숫자 3 모양이 도드라진다. 뭔가 이제 어떤 인상을 쓰고 있고 주름살이 생기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은 좋습니다. 눈썹은 짧고 옅은데 그 사이는 넓은 편이지만 안경으로 공간을 메꾼다. 동공은 검은색이 선명하고 눈꼬리는 아래로 약간 처졌다. 동공엔 검은색이 선명하고 라는 게 낫겠죠. 동공은보다는 조사를 조금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져요. 동공엔 검은색이 선명하고 눈꼬리는 아래로 약간 처졌다. 그 다음에 콧등은 뭉툭하며 인중은 진한 편이다. 이런 색 표현, 형용사보다는 진한보다는 검푸르게, 검푸른 편이다. 그 진한을 뜻하는 색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드백을 드리면서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지만 진하다라는 형용사보다는 진한 색을 떠올릴 수 있는 아주 그 짙은 검은색 또는 검푸른색 이런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색깔로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색깔로 표현하시면 어떨까? 네. 그 다음에 왼팔에는 책 한 권이 들려있고 손등에는 힘줄과 파란 핏줄이 툭 튀어나왔다. 자, 그리고죠. 들려있고에서 고는 사실상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죠. 근데 이 책 한 권이 들려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책인지가 이미지가 명확하게 읽혀지지가 않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힘줄과 파란 핏줄이 툭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책이 꽤 무거운 책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런 의도로 쓰신 거라고 하면 이 힘줄과 파란 핏줄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묘사는 굉장히 뛰어난 묘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가벼운 책이다. 이 책 한 권이 굉장히 가벼운 거다라고 하면 이 힘줄과 파란 핏줄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 잠시 두리번거리다. 양쪽 귀에 푸른색 이어폰을 찔러놓고 검붉은 위아래 입술을 다물어 깨문다. 집 앞 하천으로 발길을 터벅터벅 내딛는다. 이제 집 앞 하천을 향해서 산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첫 문단, 두 문단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약간 좀 주인공이 뭔가 비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산책을 나섰는데 그냥 바람을 쐬러 나간 게 아니고 뭔가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집중이 잘 안 돼서 걸어다니며 산책이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해볼까?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비장하게 내가 어딘가에 가서 책을 읽겠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딘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장소에서 책을 내가 좀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흉부 이런 의학적인 용어들 혹시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핏줄과 힘줄 이런 표현들이 다소 의학적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거든요. 뭔가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은 좀 감성적인 이런 분위기보다는 글쎄요. 의학적인 단어들이 활용이 돼서 그럴지 약간은 조금 무거운 느낌도 들고 약간 진중하고 엄숙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어둠이 내린 산책길로 들었었죠. 반딧불이 같다. 그는 이제 반딧불이 같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좋네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산책로에서 혼자뿐이다. 혼자 빛을 밝히는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을 펴고 고개를 숙이며 이 얘기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어둠이 내린 산책로에서 책을 펴고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책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로등 불빛을 찾아 발걸음은 가다서다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책을 펴놓고 산책을 하면서 가로등이 나오면 거기서 조금 서서 책을 읽으시고 또 걷다가
또 불빛이 나오면 가로등이 나타나면 또 책을 읽고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는 일반적인 독서의 모습과는 잘 매칭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형설지공 같은 느낌? 왜 굳이 산책로에 가서 어둠이 깔린 그 시간에 그 군데군데 가로등이 있는 그 가로등을 찾아서 반딧불이처럼 빛을 발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얼마나 절실하길래 이렇게 책을 읽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175cm 정도의 키. 어깨는 약간 좁고 굽어 있어 더 작아 보인다. 여기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약간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혀요. 약간이라는 게 20cm일까? 아니면 뭐 30cm일까? 이런 거.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좁다는 게 얼마나 좁은 걸까? 이런 느낌? 구체적인 느낌이 안 들어서 숫자 같은 걸로 좀 더 명확하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아 보인다. 이 작아 보인다도 더 작아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더 작아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가 잘 눈에 안 들어요. 이 더라는 거는 얼마나 더 작은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더 작아 보이는 건지 이 더라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단어라서 잘 읽히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그로 인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그로 인해는 번역체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due to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많이 쓰는 문장인데 근데 습관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보다는 뭐 그것 때문에 같은 문장으로 대체를 하는 게 번역체를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팔다리가 길고 얇게 느껴진다. 오른손 중지 끝은 축 늘어져 바지 춤에서 시계추처럼 오간다. 이런 것도 좋네요. 시계추처럼 오간다. 뭔가 이 글을 쓰신 분은 비유를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걸친 옷은 무채색이다. 목 부분이 늘어난 회색 긴팔 티셔츠. 목 부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집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치장을 하지 않고 바로 대충 걸쳐입고 산책을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색이 바랜 나일론 원단 검정 외투를 입었다. 더욱이 천 소재 검은빛 운동화로 전신이 어둠에 묻힌 듯하다. 이 더욱이 이 이후에는 문장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나일론 원단 검정 외투를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서는 뭐 검은빛 운동화 때문이었을까? 전신이 어둠에 묻힌 듯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더욱이 천소재 검은빛 운동화로 전신이 어둠에 묻힌 듯 하다. 이것보다는 천소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바꿔서 검은빛 운동화 때문이었을까? 전신이 어둠에 묻힌 듯 했다. 이러면 나일론 원단 검정 외투를 입었다와 문장의 연결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보면 개천 깊이는 이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개천이 등장해요. 그럼 이제 뭔가 지금 주인공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동하다 앞에 뭐 눈앞에 개천이 나타났다. 그 개천은 아이들 무릎 정도이고 유속은 느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느리다라는 게 얼마나 느린지 감이 잘 일단 잡히지 않았고요. 아이들 무릎 정도라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의 무릎인지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의 무릎인지 어느 정도 아이들의 무릎인지가 명확하게 연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들을 표현한다면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 무릎 정도이고 유속은 뭐 그 맨발로 개천을 건너가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인지를 느낄 수 있게 그 문장을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유속은 느렸다라고 얘기하면 그 느린 유속이 성인이 느끼기에 느린 유속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무릎을 걷고 그 개천을 직접 맨발로 건너도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유속인지 그러면 이제 후자의 표현이 훨씬 더 유속이 느리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유속에 대한 느낌을 교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과 스치자 지나가는 사람의 옆모습을 흘겨본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반대편에 걸어오는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의 옆모습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왜 저는 흘겨보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흘려보지? 뚜렷한 이유 없이 흘려보는 느낌이 들어서 왜 흘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입술 한쪽을 뒤에 보면 실룩이다 혀를 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입술 한쪽을 실룩이고 혀를 차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하고 좀 옷자락이 좀 스친 것 같은데 그 스칠 때 그분과의 약간 충돌이 있었거나 그분이 약간 언짢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술을 실룩이고 혀를 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냥 스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입술을 실룩이고 혀를 차는 게 명확하게 왜 그러는지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실룩거리고 혀를 찬 거라면 앞에서 단순하게 스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약간의 충돌 같은 그런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를 묘사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악을 듣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마치 관찰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음악을 듣는 것 같다. 단정하지 않잖아요.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찰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 문단에 가서는 눈동자는 리듬에 맞춰 글자를 읽어나간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개천을 건너가면서도 글자를 읽어가는 거죠. 책을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으면서 주변이 숲속 오솔길이라고 착각한다. 숲속 새들이 지저귀는 초록의 자연 같지만, 숲속 새들이 지저귀를 연상하면 초록의 자연, 초록색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록이 꼭 필요한 건가 싶어요. 이거를 생략하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숲속 새들이 지저귀는 자연 같지만, 아니면 숲속 새들이 지저귀는 공간 같지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고친다면 새들이 지저귀는 숲속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숲속 새들이 지저귀는 초록의 자연 같지만, 자연 같지만보다는 뭔가 중간에 소유격이 사용되고 숲속이라는 게 앞에 있고 주어는 새들이고 그 다음에 지저귀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로 중에 하나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미 숲속 새들이 있는 그 초록색의 환경을 자연이 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연도 사실상은 여백 있는 글쓰기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문장을 통째로 새들이 지저귀는 숲속 같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다.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느낌을 이제 이 문단에서 쫙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감정이 평탄하게 흘러가다가 고조되는 느낌. 자연 속에 있는 새들과 함께 지저귀다. 뭔가 좀 격정적으로 활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시선이 템포가 올라가는 그런 묘사가 이어지죠. 마지막 문단이 좀 비문 같아요. 책과 함께 음악으로 빨려 들어간 눈빛이다. 뭐가 눈빛이다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주어가 지금 안 보여요. 저는 책과 함께 음악으로 빨려 들어가자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책과 함께 음악으로 빨려 들어간 탓일까?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눈빛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칠 것 같아요. 눈빛이 책과 함께 음악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술어 부분을요, 동사로 쓸 거냐 형용사로 쓸 거냐 명사를 활용해서 서술어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문장의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문장이 지금은 서술어가 눈빛이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눈빛이라는 명사와 이다라는 조사, 이 수어가 합쳐져서 눈빛이다라는 서술어가 만들어지거든요. 눈빛이다, 이런 서술어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를 눈빛이 책과 함께 음악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쓰시면 빨려 들어갔다, 들어가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되죠.
그렇죠? 동사로 서술어가 활용이 됐어요. 근데 같은 문장도요, 명사를 활용해서 서술어를 만드는 것과 동사를 활용해서 서술어를 만드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기존에 이 글을 쓰신 분이 활용했던 것처럼 눈빛이다라고 해서 명사로 서술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동사를 활용해서 서술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눈빛이 책과 함께 음악으로 빨려 들어갔다. 책과 함께 음악 속으로 눈빛이 빨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책과 함께 음악 속으로 눈빛이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주어가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앞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다라는 그 동사를 서술어를 쓰니까 문장이 훨씬 더 뭔가 좀 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눈빛이다는 한 곳에 정지해 있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빨려 들어갔다라는 동사를 쓰니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눈매는 날카로워졌다 라고 했죠. 이 부분이 왜 눈매가 날카로워진 건지는 아마도 이 음악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최고조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마지막에 저는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독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독서는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독서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서재에서 탁상 앞에 앉아서 책을 폈고 아랫배 위에 책을 올려놓고 열심히 독서를 했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찬물을 마셔도 머리를 도리지를 해도 잠이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책을 그래도 읽어보고 싶어서 이 팔뚝에 핏줄이 살아날 만큼 무거운 책을 들고요. 한강 산책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묘사하고 있는 게. 중간에 개천도 나타나고 길도 걷고요. 어떤 사람하고 살짝 충돌도 있어서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술을 실룩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언짢은 기분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한강까지 갔고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어보겠다고 다시 의자에 앉죠. 의자에 앉아서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요. 또 이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니까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독서의 어려움, 책을 읽고 싶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 뭔가 독서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그게 이상한 독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독서 습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책을 집에서 읽지 않고 이렇게 산책로에 책을 들고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어스름해지는 시간에 가로등 사이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한강 둔치까지 가서 한강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이라는 거는 집에서 책을 읽지 못하고 한강에 나가서 책을 읽는 그 중간중간에 산책로를 거쳐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아마 이제 이상한 독서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묘사가 뛰어나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고요. 한 사람이 그 집 안에 있다가 아파트를 나서서 또 산책로를 따라서 한강까지 가는 과정이 마치 여행하듯이 전개가 잘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 전개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읽는 게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하듯이 산책로를 따라서 가로등을 벗삼아서 책을 읽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책을 읽는 그런 고통이나 책을 읽겠다라는 어떤 사투보다는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이 주인공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가 더 중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모습에 더 치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신 분이 목적한 바가 명확하게 읽혀졌는지 독자에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도입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나갈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뭐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뭐 이런 고행을 겪기 전에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강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기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보다는 단순하게 한 캐릭터의 움직임, 한 캐릭터의 내밀한 묘사, 그리고 외형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묘사까지 같이 전해지는 느낌이 오죠. 묘사나 비유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 글을 쓰신 목적이 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상한 독서 습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집안에서 책을 못 읽고 어스름해지는 시간에 그런 습관대로 책을 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신 건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이 글을 더 교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장점은 한 가지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장점은 나에게 독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듯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겐 독서는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집중이 잘 안 된다, 나는 어떠어떠한 환경에 놓여져야지만 글을 읽게 된다, 뭐 이렇게 나만의 리추얼이 있어서 그 리추얼대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하듯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묘사하듯이 나에게 그만큼 독서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묘사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묘사로 그 장면을 느끼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런 글의 장점은 뭐냐면 대충 묘사하면 잘 못 느껴요, 독자들은. 그래서 이분의 장점은요, 묘사가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나에게 독서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산책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들, 가로등과 가로등을 스쳐가는 모습들, 물론 어떤 한순간에 스쳐나간 사람들 또는 풍경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해주신 거지만, 어쨌든 책이 잘 읽히지 않을 때 이런 습관을 통해서 책을 읽는 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독서 습관, 야릇한 독서 습관을 묘사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시인님이 보내주신 제목이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이라는 글이었고요. 글을 제가 보니까 총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글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글을 따라서 같이 움직인 기분이 들었고요. 평상시에 묘사라든지 비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분야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소설 쓰기를 통해서 조금 더 묘사하는 연습들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묘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소설책을 읽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소설책이나 시집 이런 글들을,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묘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작가들이 쓴 비유나 은유 같은 것들을 좀 따라해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시인님이 보내주신 그의 이상한 독서 습관이라는 글을 같이 첨삭을 해봤고요. 온라인으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해봐서 과연 이 컨텐츠가 어떻게 읽힐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분의 글을 첨삭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글을 첨삭 요청을 해주신 시인님께 특별하게 더 감사를 드립니다.